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8월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앞으로 2주에서 4주 후에 하루 확진자가 400명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고하긴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좀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겸했던 차의과대학 전병률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00명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3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실내 활동이 증가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겨울철 되면 환자가 늘어난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예. 일단 그 상황이 지금 현실화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상황은 계속해서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실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밀접, 밀폐 환경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예. 또 그것이 반복이 될수록 더 많은 이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염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 감염의 그 크기나 빈도는 과거의 집단 감염 양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감염은 알 수가 없고 산발적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 K방역에서 자랑했던 추적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 K방역에서의 그 핵심은 우리가 접촉자를 조기에 확보를 해서 차단하는 그런 예. 부분들인데요. 예.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학조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환자가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예. 그 역학조사의 그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동선을 확진자와의 동선과 비교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예. 그런 자발적인 그 책임에 따른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죠. 예. 그래서 방역 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지금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근데 당장 2.5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물리적인 차단 방법이죠. 1.5단계, 2단계 뭐 이런 것들은. 예. 근데 그 물리적인 차단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면요. 그걸 다시 과거로 환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개인의 어떤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 그것은 늘 일상생활화 된다고 한다면은 늘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로 가게 되면은 물론 뭐 환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모든 부분들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급격한 상승 조정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올해 말이면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신약을 개발하는 그 차원에서 혈장 치료와 항체 치료 비교적 좀 개발이 좀 용이한 부분들인데요. 예. 우리나라의 이 환자들이 기증한 혈액을 통해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를 개발하는 것이 녹십자라는 제약회사와 또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에서 현재 233 임상 시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상 3상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은 또 긴급 사용 승인제도 또 인상 3상 조건부허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연내에도 조기 출시가 어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많은 국민들이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올해 말에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 치료제라는 것이 예. 우리가 어떤 최초 약의 개념의 치료제가 아니라 예. 감염이 된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의 아하. 한계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지금 시간에 따라서 뒤처지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두 개 제약회사가 일상을 지금 진입을 했고요. 이 식약처의 이 그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정도에 이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더나나 화이자가 금년 연말에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한 예. 1년 정도 시간은 늦어지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제약 산업에서 특히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K-바이오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화이자가 뭐 중간 결과 발표 90%, 모더나가 94%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제쯤 실제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접종이 가능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네, 사실 뭐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얘기하기로는 FDA의 긴급 승인 절차를 받게 되면은 12월 달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예. 특히 또 모더나는 12월 달에 2천만 명분 그리고 내년 중에 10억 그 회분에 대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상당히 조기에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 효과로 내년 2, 4분기가 지나는 시점에는 백신을 전체 국민의 한 60% 정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11월 말 이전까지는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 당국이 계획을 짜고 있고 또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뭐 내년 1년 내내 꼬박 또 코로나19랑 사투를 벌여야겠네요.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참 어렵죠. 예. 어렵고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10개월 동안 잘 견뎠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에 견뎠던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여름부터 올 겨울 그 트윈 데믹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네. 독감이 같이 올 때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독감 접종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어르신들 기사가 막 쏟아졌었는데 최근엔 또 네. 조용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류, 어떤 연관성이라는 것이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 백신에 의한 접종 사망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다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코로나19와 또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유전자 증폭 검사인데요.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했고요. 또 본인 부담은 한 푼도 없습니다. 보험자 부담금과 또 본인 부담금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년 겨울에 호흡기 질환을 알았을 때 훨씬 더 빨리 진단도 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점을 우리가 갖게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오해 섞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네. 미성년이나 특히 어르신들은 접종을 꼭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올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역사를 시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조선 정조의 부인이 효의왕후 김씨라는 사람인데 효의왕후의 글씨를 국가 지정보물로 지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예. 이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글날에 얘기하면서 네. 이 왕비들이 혹은 또 공주들이 한글로 많이 썼다 편지 같은 네네. 거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번에 그럼 보물로 지정되는 글씨도 한글입니까? 네, 한글입니다. 한글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중국 한나라 때 그 석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이 석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자식도 잘 키우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돼서 어떤 만석군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그 석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록산의 난이라고 아주 유명했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나라 때 예. 그 안록산의 난을 제압했던 곽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한글로 정리를 한 건데 실제 효의왕후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글로 정리한 것은 자기 집안 그 청풍김 씨 그 친정 집안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중국의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위인전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예. 그럼 한자로 돼 있는 것을 그거를 한글로 다시 옮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왕비 같은 경우가 그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당시에 이제 그 글씨를 잘 쓰는 궁녀들, 예. 이 상궁들 중에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궁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궁녀들한테 한글로 번역을 하게 한 이후에 이제 왕비가 그 한글을 아하. 차분하게 이제 다시 쓰게 된 거죠. 예. 그 단지 그 이유입니까? 우리 가문이 좀 더 잘 되라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기원입니까? 아니면은 기원이죠, 기원. 예. 아. 어쨌든 당시 그 집안이 이제 그 청풍김 씨라고 하는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예. 이 조선시대 때 이 청풍김 씨 하면은 우리가 그 대동법 만들었던 김육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육 선생님 집안인데 조선시대 그 문과 방목을 보게 되면 이제 문과 합격자들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일 그 많이 합격을 한 집안이 반남박 씨고 그 다음이 이 청풍김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풍김 씨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또 가문도 좋고 뛰어나다고는 하지만은 이 정치적인 격변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정조가 있을 때야 이제 청풍김 씨의 어떤 그 영향력들이 같이 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뒤에 같은 노론이라 하더라도 정조가 죽고 안동김 씨가 이제 득세를 했었을 때 청풍김 씨 집안이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왕비가 대비가 된 이후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글씨를 이제 쓴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조 재위 때 썼거든요. 1794년이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사실 이 효의왕후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 뭐 성품이 굉장히 고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왕실에서 이 아기를 못 낳는 왕비한테 제대로 된 영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요때는 그 수빈박 씨라고 하는 그런 왕의 후궁 박준원의 이제 딸이었는데 연안 박지원 집안이에요. 예. 여기서 벌써 그 순조를 낳았거든요. 1790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후계 구도로 왕세자를 낳은 생모의 권한이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외척들의 힘이 청풍김 씨에서 반남박 씨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효의왕후가 굉장히 그 외로운 과정에서 외롭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우리 집안 기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썼는 그런 게 저는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물로 지정됐는데 네. 어떤 가치가 있어서 보물로 지정이 됐을까? 일단 그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자료 예, 예. 그리고 또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는 자료 혹은 이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왕후의 그 어필, 왕후도 이제 어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왕후의 글씨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임목 왕후 선조의 이제 계비였죠.
인목대비라고 많이 불려지고 예, 있는데 인목대비의 글씨가 지금까지 한 점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글씨는 저는 뭐 실제로 봤거든요. 이 글씨를.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차분하게 만들어졌고 현재 그 왕후의 글씨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희소한 가치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들의 어떤 최종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정조 시대가 이제 문예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정조 같은 경우가 이제 글씨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 그 왕후가 아마 남편인 정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글씨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한 5, 6년 전에 봤어요. 직접 5, 6년 전에 봤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걸 갖다가 빨리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다행히 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문화재 지정이 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서울시가 지난 4년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아마 폭을 좀 넓히고 뭐 도로는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그 광화문 광장이 들어서 있는 게 옛 세종로인데 이게 육조거리로 조선시대에는 불렸다고요? 이게 육조거리가 뭐죠? 뭐 육조는 말 그대로 2호 예병형 공. 예.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뭐 행자부, 외무부, 뭐 문광부 이렇게 하듯이 당시에는 이제 그 6개 큰 조가 그 관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화문 앞쪽으로다가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부속 건물들을 설치한 곳이 바로 육조거리죠.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육조 체제를 갖춘 것은 사실은 그 주나라가 중국의 주나라가 예. 육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이제 주례가 육전 체제로 되어 있고 그 주례를 계승해서 한 것이 경국대전인데 경국대전도 육전 체제를 예. 갖춘 건데 그런 육전 체제에 맞는 그 기관들을 육조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광화문 앞에다 배치를 했던 거죠. 근데 뭐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경복궁 앞에 떡하니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 있었고 그 지금 이제 흥례문 자리라고요. 예. 광화문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 그 내산문이 이제 중산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흥례문인데 흥례문 일대를 완전히 철거해서 조선 총독부를 예. 세웠죠. 그게 결국은 해방 이후 한참 지난 김영삼 정부에 철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철거를 예. 했죠. 그 은행나무는 왜 심겨져 있었던 겁니까? 은행나무가 도교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은행나무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공부를 하는 나무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동경이라고 하는 도쿄라고 하는 전체 도시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광화문 앞에다가 은행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창경궁을 갖다 완전히 훼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물원, 식물원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벚꽃, 사쿠라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이제 굉장히 많이 심었었고 그래서 이 서울 한복판에 완전히 일본화된 곳이 바로 창경궁의 벚나무 그리고 광화문 앞에 은행나무 이게 상징화돼 있던 거예요. 거기다가 총독부까지. 총독부 먹으면 말할 것도 예. 없이 우리 전기를 완전히 비극이죠. 뺏으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예. 작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은행나무도 못 폈고 총독부 건물도 철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광장이 들어섰고 뭐 촛불을 들면서 시민들이 네. 대통령의 탄핵도 했고 그런 장소인데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수진 장군의 동상은 거기 올리지 않는데 예. 예. 군사정 그때 들어선 네, 것이고 네. 교수님 생각에 어떻게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글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기왕이면은 그 교통체제를 갖다가 좀 뒷부분으로 좀 옮기면서 그 어떤 그 버스라든가 아니면 그 일반 승용차의 그런 진입을 최소화하면서 그 공간을 지금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 공간을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육조 체제의 거리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 어떤 현재 입장에서의 이 광장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시민들도 어쨌든 광장에 와서
뭐 도심이긴 합니다만 뭐 피크닉 분위기도 좀 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실 우리나라는 광장 문화는 없었죠. 예. 광장 문화는 없었지만 마당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아 앞에 뭐 넓은 마당, 그 마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선시대 때 뭐 대갓집 앞에 넓은 마당이라든가 이런 넓은 사실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예. 그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의 어떤 광장과 우리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조선시대 당시에도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곳이니까 그것을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향유하고 아예 뭐 심하게 지금 그 이동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에 피크닉도 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텐트 쳐서 좋네요. 뭐 1박 2일 이렇게 체험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도심 속에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렇죠. 것은 예. 굉장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광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네요. 마당이라는 건 늘 우리가 썼던 그렇죠. 말인데 예. 뭐 광장이 한자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광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마당이라는 말이 훨씬 우리한테 좀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한테 큰 마당, 너른 마당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의 표현이죠. 예. 마당놀이도 있었고. 네, 그럼요. 예. 옛날엔 거기서 뭐 탈춤을 추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앞으로 광화문 광장이 어떻게 복원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